요즘에 환율이 떨어졌죠 좀. 환율 좀 떨어지고 나니까 우리나라 금리 급하게 안 올려도 되는 거 아니냐. 물가 정점 꺾였다. 7%대 됐다. 데자뷰가 있죠. 몇 달 전에 0.1%포인트 정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더니 물가 꺾였다라고 그 난리 쳤는데 바로 다음에 더 높게 나왔죠. 그러니까 한 번만 보고서 끝났다. 그리고 뭐 7.7%가 낮은 물가도 아닌데, 특히 핵심이 되는 근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런데도 벌써부터 한국은행에서 베이비 스텝 이야기한 것처럼 확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곤장 맞으실 분, 그분이 뭐 언론이 뭐 조회수 먹고 살아서 뭐 하락 조장하고 뭐 이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언론은 상승 조장했어요. 저희가 예전에 아예 그 기사를 분석을 했었죠. 그래서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 들어가서 기사를 한번 봤더니, 떨어지는 시기에도 부동산 폭등, 그러니까 확실히 폭락으로 넘어오기 전에 부동산 폭등과 폭락 기사를 비교했더니 폭등 기사가 2배 이상 많았고, 그 다음에 폭락 기사에서도 폭락할까? 하지만 뭐 내용은 아니다, 이런 기사들이 한 7, 80%될 정도로 엄청나게 조장을 했는데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전반적으로 진짜로 물가가 꺾였고 이제 긴축 장세가 벌써 끝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죠. 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새 100원 떨어졌다. 1310원대까지 떨어졌더라. 1442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급격히 떨어졌다. 고점 지났나, 고점 끝났나,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지금 보면은 마지막에 봤을 때 조금 올랐었는데 다시 5, 6원 정도, 그래서 한 20원대 정도까지는 다시 올라왔다. 그러니까 환율이 아직 완전히 꺾였다 라고 보기는 어렵죠. 물가도 떨어졌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7.7%로 떨어졌다. 요때도 그 얘기했죠.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 근데 요때 예상보다 높게 나왔죠. 그러더니 또 예상보다 낮게 나왔으니까 꺾였다. 지금 보면은 근원 물가 상승률이 아직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CPI와 근원 CPI 이런 걸 봤을 때, CPI는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죠. 근원 CPI는 뭐예요? 여기서 변동성이 큰 걸 뺐다. 유가라든가 식료품이라든가. 아직 심각하게 많이 꺾였다 보기엔 어렵죠. 지금 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것 중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유가인데,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안 좋은 소식이 슬금슬금 들려오고 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직 물가 정점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요거 발표되기 전에 요 정도에도 지금 계속 꺾여가고 있었어요. 근데 파월이 뭐라 그래요? 속도 조절은 하지만 엔드 최종금리는 더 높인다. 사실 지금 금리 엄청나게 높아서 뭐 고금리고 연끌족들 죽고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모기지 금리는요, 우리나라 지금 저기 주담대 금리보다 높다. 기준금리 대비로 보더라도.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 예대 금리차 커가지고 은행이 엄청나게 처먹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금리 대비로 그렇게 많이 먹고 있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 모기지 금리 확 오른 거 보면은 답 나오는데.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여론을 만드느냐, 연끌족들 죽는다는 여론을 만드느냐. 왜 그러겠어요? 부동산 붕괴되는 거 싫으니까. 우리나라 은행이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죠. 다른 나라들은 가계부채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죠. 변동금리 비중도 그렇게까지 높진 않고. 근데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비중이 80%대에 달하고, GDP 대비 가계부채는 통계상으로 나온 것만 해도 세계 1등인데, 거기에다가 전세보증금, 그 다음에 사업자로 기업 대출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1인 법인 같은 경우 부동산 살려고 하는 이런 것들 다 따지고 보면은 거의 배 이상 많다. 이게 현실이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여론을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다 우리나라는 물가도 안 꺾였어요. 이런 부분까지 봤을 때 어디가 지금 안정적이냐. 자, 그러더니 바로 이런 이야기 나오죠. 속도 조절 유력. 채권 시장에서 나온 이야기죠. 이창용 총재가 한 말이 아니라 채권 시장의 추측은 굉장히 많이 빗나갔었죠. 연말에 몇 프로가 된다고 그랬었어요. 보세요. 지금 다 증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증권. 이 증권 연구원들 2022년 연말금리 얼마로 예상을 했느냐? 2%. 올 초만 하더라도. 저희는 작년부터 3% 넘는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어때요? 이제 막 3% 이야기, 3%가 이미 됐죠. 또 낮게 이야기를 한다. 이 사람들은 금리가 높은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막상 이창용 총재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했냐? 11월 24일 이제 일주일 조금 넘게 남았는데 한마디도 안 했죠.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한다. 좋을 대로.
최종금리도 3.5래요. 미국에서 최종금리 더 올린다는데 우리나라는 3.5로 끝낼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왜 나와요? 아, 기준금리 인상 곧 끝나니까 이제 자산을 살 때가 됐다. 미국 주식 올라가는 거 봐라. 우리도 주식 좀 사자. 라고 증권사 연구원들이 말하는 거죠. 왜 저 기준금리 예측은 증권사 사람들만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부동산 예측은 막 상승론자들만 대고 이야기를 해요? 혹은 뭐 건설사 대표, 경매사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측을 해요? 부동산 학과 교수들, 물론 학과 교수들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돼 있죠. 예를 들어 권모수수 권교수 같은 경우는 대땡 협회 해가지고 저기 건설사들이 만든 협회 협회장도 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그러면 경제는 경제 교수님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저기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확정 편향해서 해석하는 사람들 자꾸 불러다 놓고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 자, 그런데 연준 발언 보면 뭐라 그래요? 발표됐죠? 7.7% 발표됐는데 뭐라 그래요? 아직 파월은 말이 없지만 연준 위원이 뭐라고 했느냐?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는 증거가 나온 것은 좋다. 그러나 아직도 큰 폭의 오름세다. 아, 조금 둔화된 것 같은 건 좋은데 아직 멀었다. 한참 남았다. 하나의 데이터인데 시장이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 이 이야기죠. 왜? 미국에서 원하는 게 얼만데? 2%대. 근데 아까 볼까요? 뭐 금리를 많이 올리긴 했지만요. 지금 정점에서 많이 떨어져서 1.4%포인트 떨어졌죠. 2%대 되려면은 최소 4.9%포인트는 더 떨어져야 돼요. 아직도 한참 갈 길이 멀단 소리죠. 꺾인 거에 비하면. 그런데 벌써 다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왜? 그 전에 코로나 때 사람들이 미쳐 있었던 시장이니까. 막 그때 돈을 못 벌고 후회가 남는 사람들은 아직도 계속 호시탐탐 보는 거고, 그때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급한 김에 싼 값에 팔고 나온 사람들은 아, 내가 판 게 잘한 짓인가, 고점에 물린 게 뭐 망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면서 아직도 자산시장에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왜? 주식을, 코인을 도박같이 했으니까. 미국은 그렇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부동산까지 그렇게 도박같이 했으니까 중독이 된 거죠. 도박 중독이죠. 도박 중독 왜 걸려요? 되게 그런 쪽에 중독이 걸려요. 내가 돈은 중요하지 않고 승리하는 거에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 빠져서 도박 중독에 걸렸다. 그러면은 인터넷 맞고나 치시고 거기서도 승리하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도박 중독 걸려요? 그 사람들 인터넷 도박 왜 안 하고 맞고 이런 거 안 치고 인터넷 포커 뭐 이런 거 안 치고 왜 거기 가서 돈 엄청 잃어가면서 중독에 걸려요? 결국은 이거예요. 쉽게 돈 버는 그 맛이 안 잊혀지니까. 주식도 코인도 아직도 그 심리가 덜 꺾였다. 그러니까 조그만 반응에서도 아, 이건 호재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어째서 호재예요? 금리가 그래서 물가가 7.7% 돼가지고 금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호재죠. 그들의 입장에서. 근데 7.7%면은 아, 금리 인상 속도가 늦어지거나 최종금리가 낮아질 수도 있다. 물론 그것까지 계산해서 파월이 이야기를 했겠지만 오히려 그만큼도 안 된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면 앞으로 금리 더 오르고 자산시장은 더 안 좋다는 이야기인데 한참 동안 갈 길 멀다고 하잖아요. 연준에서 이러고 있는데 뭘 우리나라에서 벌써부터 베이비 스텝 이야기를 이창용 총재가 한 것도 아니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그 난리를 치고 있냐. 떨어지다가 멈췄죠. 쭉 떨어지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1320원대까지 다시 올라갔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박스권이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요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떨어진 게 엄청나게 큰 의미인 것처럼 이제 수입 물가 떨어진다. 그러면 물가 많이 안 올라가니까 금리 빨리 안 올려도 된다. 이딴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이거 보세요. 자, 외환 보유액이 언제부터 좀 급격히 떨어졌냐? 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우리나라 금리 인상 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랬을 때 2021년부터 지금까지 쭉 빠진 걸 보면은 거의 코로나 수준까지 외환 보유액이 빠졌다. 11월 건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환율 11월에 잡혔죠. 11월 외환 보유액 안 나왔겠지만 적어도 얘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을 것이다. 왜 이렇게 외환 보유액이 줄었어요? 스무징 오퍼레이션 이야기 많이 했죠. 국가에서 달러 가치가 너무 올라가니까 달러를 풀었다. 외환 보유고를 열어서. 그렇게 해서 낮춘 환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이고 외환 보유액은 계속 쌓여가야지 국가가 발전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 와중에 혹은 좀 줄어도 쌓여가고 있는 와중에 환율이 잡혔다. 그랬다면은 정말로 수입 물가 이제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을 만하다. 그런데 11월에 많이 풀었을까요? 많이 쌓였을까요?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분명히 더 많이 빠졌을 거다.
이번에 환율 떨어지니까 기회다 싶어서 한 번에 안정시키려고 많이 풀었을 거다. 보시면은 막 중간중간에 갑자기 떨어지다가 중간에 다시 올라가는 시기 있어요. 한 80원대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그때 갑자기 60원대까지 뚝 떨어져요. 환율을 뚝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 돈 풀 만한 사람이 개인이 어느 정도나 있느냐. 국가에서 풀었겠지. 그리고 유가 떨어진대요. 수요 하향 전망의 하락 마감. 자, 수요 공급의 원칙이죠. 유가 더 떨어질까? 이런 이야기 지금 수요 공급의 원칙이에요.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줄면 가격은 떨어진다. 아, 그럼 유가도 더 떨어질 기미가 있구나. 11월에 200만 배럴이나 감산했는데 이제 유가도 잡혀가겠구나. 물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오펙에서 왜 200만 배럴을 감산했을까요? 경제 상황 불확실성 이야기하면서 수요가 감소할 것 같으니까 감산을 한 거죠. 왜? 오펙에서는 기름값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절대 원하지 않는다. 오펙에서 기름값 떨어질 거 원하면서 했던 적은요, 최근으로 따지면 코로나 때 미국 셰일업계 망치려고 기름값 진짜 뚝 떨어뜨린 거. 40달러 거기 셰일 오일이 생산비가 많이 들죠? 그러니까 그때 셰일업계 다 망하게 하려고 40달러 밑으로 계속 유지했던 거. 그때 말고는 그 다음에 계속 올렸을 때 무슨 짓 했어요? 증산했어요? 오히려 안 떨어지게 하려고 조금만 수요 줄어들 것 같다. 경기 침체 오니까 수요 줄어들 것 같다. 금리 올라가서. 그러니까 재빨리 감산하잖아요. 왜? 그래야 돈이 되니까. 그런데 수요가 더 줄어들 거,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심해서 수요가 더 줄어들 걸로 보이네. 그러면 오펙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더 줄이겠죠. 11월 물가 200만 배럴 감산한 게 이게 10월에 합의가 돼서 11월부터 감산이 된 거예요. 10월에는 조금 소폭 감산했죠. 한 10만 배럴 정도. 그러니까 물가가 좀 잡힌 것처럼 느껴지는데 11월엔 또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봐야 되죠. 아직 갈 길 멀어요. 우리나라도 수입물가 지수 10월은 일단 전월 대비 1.5% 올랐습니다. 11월에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도 앞부분에 비싼 환율에서는 비싸게 나왔을 테고, 그 다음에 환율 좀 떨어진 다음에는 좀 싸게 나올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냐. 올해 초 1200원대였어요. 아직 1300원대고 물가 잡히려면 멀었다. 10월 수입물가 지수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는 물가가 오히려 올랐죠. 11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환율이 금방 끝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베이비 스텝을 한다? 겨우 환율 잡아놨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이참에 환율 더 올라가지 않게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순간에, 지금 안 그래도 환율 때문에 계속 수입물가 올라가서 문제인데 이 상황에서 베이비 스텝을 들어간다고요? 그러면요, 물가 절대 못 잡습니다. 미국에서는 장기간 금리 인상한다고 그랬고 12월에도 미국은 금리 인상 남아있어요. 우리나라는 11월이 올해 끝이고, 근데 벌써 1% 넘게 벌어졌어요. 1%라도 맞춰서 따라가려면 빅스텝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무역적자는 지금 11월, 그러면은 11월 상황은 어떠냐. 무역적자 물론 아직 환율 반영되기 전이지만 수출 감소하고 적자는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이제 안정된 거예요? 안정 아직 멀었죠. 지금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힘들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애널리스트들만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금리 덜 올라가면 좋다고 그랬죠. 그래야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환율은 확실히 잡혔다고 보기는 힘들다.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힘들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이 됐는데, 역전뿐만이 아니라 차이가 벌어졌는데, 일시적으로 잠깐 물가 발표 나고 잠깐 안심하는 이 사이, 요거 가지고 환율이 완전히 잡혔다고 볼 수 있겠느냐. 아직 여기서 이제 파월이 아직 이거 가지고 벌써부터 또 자산시장에 슬금슬금 기어 들어오려고 하네? 지금 그럴 때 아직 아닌데? 라고 하면서 한마디만 더 세게 얘기하면 금방 바뀔 일이죠. 그런데 벌써부터 아직 파월도 이창용도 한마디도 안 했는데 안심하는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지 않아요? 물론 양쪽 다 벌써 비둘기로 바뀔 생각은 없어 보이고, 계기는 요거였죠. 중간선거가 공화당 압승할 거다. 공화당 압승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 바이든이 민주당인데 여기서 하는 짓을 보면은 돈을 어느 정도 풀죠. 그러면서 반대쪽에서 쪼인다. 그러면서 돈 푸는 거는 법인세 걷어서 해결하고, 쪼이는 거는 금리 인상으로 쪼이고 있죠. 요거를 좀 없애면 금리 인상 좀 덜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공화당이 압승하면은 바이든이 마음대로 못하니까 금리 인상 조금 덜 되면서 자산시장 살아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환율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압승 무산. 월가가 왜 걱정하게요? 그런데
요런 계기는 다 잊어버리고 환율 떨어졌는데 이제 와서 끼워 맞추는 거죠. 환율 떨어지던 시기랑 물가 발표되던 시기가 맞물리지 않는데 물가 가지고 떨어졌고 뭐 이제 꺾여서 그렇고 환율을 안 올라갈 거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만드는 것 자체가 웃기다.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환율 지금 정착했냐? 안심할 만한 단계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 다음에 물가 충분히 떨어졌냐? 아니죠. 병아리 눈곱만큼 떨어졌죠. 그러면 벌써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단지 아직 도박을 못 끊었을 뿐. 금단 증상마저 나오지 않으려면 격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의지로 끊든가. 그런데 의지로 끊는 상황은 아니죠. 격리되기 전에 아이고 마약하던 사람이 격리가 돼야 되는데 눈앞에 마약이 또 보이니까 슬그머니 가서 또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좀 몸 좀 괜찮아진 것 같으니까. 안 괜찮아요. 안 괜찮은 상황이다.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경제를 아직도 더 보셔야 돼요. 내년에 우리나라 침체 온다는데 무슨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세계적으로 침체는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무슨 벌써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냐. 이런 부분 보시면은 지금 안심할 단계인지 아니면 하이먼 민스키 모형처럼 현실 부정 단계로 한 번씩 칠돼 있죠. 그런 상황인지 잘 생각해 보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